자, 부동산 대책 또 나왔다. 앞으로 집값 이렇게 된다. 라고 한번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100일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멈추려면은 끊임없이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26번의 대책이 나왔던가요? 뭐 30번 가까이 나왔는데 그때도 집값을 잡으려고 해도 올라가고 잡으려고 해도 올라가니까 정책이 막 계속 나왔잖아요. 그때는 막 한 달에 두세 번씩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6.27 대책 나오고 9.7 대책 나왔지만 이걸로는 잡히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 앞으로 꾸준히 대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또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9.7 대책이 나온 거니까 9월 첫째 주잖아요. 9월 첫째 주에 집값 상승률 대비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가면서 오히려 이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자치구별로 막 급등하는 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7 대책이 나왔는데 이 대책이 나왔다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냥 막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반대로 봤을 때 시장에서 생각하는 유의미한 대책이 아니었던 거죠. 9.7 대책이 나왔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뭐 기대감도 없어.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오히려 이게 더 자극을 한 거예요. 시장에 이제 뚜렷한 대책이 없구나. 정부도 뭔가 답이 없구나라는 거를 인정한 꼴이 되면서 이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뭐 송파, 그러니까 나름 살기 좋으면서 한 10에서 한 20억대, 뭐 30억 초반 요 정도 동네들이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정부가 이거 뭐야 하면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아니 9.7 대책 나오자마자 오히려 막 더 치고 올라가니까. 자,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도 대책이 또 나온다라는 그 군불대기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10월 초부터 10월 12일까지는 또 추석 연휴가 있었으니까 이때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면 추석 연휴 되면 또 이제 집을 못 살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 사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 전에 또 엄청나게 막 몰려가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막 5천, 1억씩 막 올라갑니다. 이때 뭐 10억짜리가 순식간에 12억까지 막 올라가는데 이게 고작 막 2, 3주 만에 올라가요. 그러면 2, 3주 만에 20%가 오른 거예요, 집이. 엄청나게 오른 거잖아요. 집이라는 게 뭐 주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막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추석 전에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불안해했냐? 사실 이것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밝혀졌는데 이 받은 글 해가지고 막 그 찌라시들을 만들어가지고 단톡방에 올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옛날에는 되게 허접하게 만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챗 GPT를 돌려가지고 옛날에 나왔던 거를 조합해가지고 야 요거 요렇게 만들어줘 하면은 이제 정부가 만든 문서처럼 막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살이 붙어.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걸 막 넣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상한 찌라시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 찌라시가 있었습니다. 뭐 주택 담보대출을 4억으로 낮추고 뭐 전 지역을 막 투기과열지구로 막 만들고 한다고 했던 그 되게 공포스러운 찌라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알고 봤더니 그냥 으쓱으쓱 어피치라는 사람이 오픈 채팅방에서 내 마음속에 엠바고 하면서 그냥 장난삼아 썼던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챗 GPT랑 이제 살이 붙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정부가 간을 보고 있다. 막 이런 분위기까지 생기면서 이 뭐 기사들도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게 정부도 생각하고 있었던 안들 중에 하나긴 하죠. 왜냐면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군불대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취합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누가 그냥 재미삼아 올렸는데 이게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언론사에도 막 퍼지면서 야 이런가 봐 하면서 이제 얘기가 막 와전된 것도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석 연휴에 다들 쉬어야 되는데 못 쉰 거야. 못 쉬고 막 그 사이에도 혹시 집을 살 수 있나요? 뭐 집 볼 수 있나요? 하면서 뭐 중간중간 집 봤던 분들도 있고 집 안 보고도 거래했던 분들도 있고 뭐 폭주하는 곳이 막 속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막 진짜 막 1억씩 막 올라가요. 뭐 계약서 쓰러 왔는데 그냥 1억 올리는 거야. 근데도 사요. 왜냐면 이거를 안 사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으니까요. 자, 거기다 이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27 대책, 9.7 대책에 대한 성과가 어떠냐라고 하면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물어봤는데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성과가 사실은 없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정부 이제 관계자 입장에서 이거를 뭐 성과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아직 좀 더 부족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부족하다가 중요한 거야. 뭐냐? 부족하다는 뜻은 더 센 걸 해야 되겠다. 라는 걸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센 거를 뭘 해야 될까를 이제 정부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일 오전 7시에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정책 발표를 10시에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이미 좀 언론사나 이런 데 많이 좀 뿌려졌어요. 그러면서 내용들이 좀 밝혀진 게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제 지역 단위로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넓히겠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 규제를 강화한다 해서 대출을 더 막겠다고 한 게 있고요. 거기다 이제 부동산 세제를 조금 뭐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세금을 중과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내일이니까. 자, 거기다 이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감독원 이런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도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항상 정부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자전거래를 하고 뭐 무슨 뭐 한 사람이 뭐 수백 채를 사가지고 뭐 세력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래를 뭐 이렇게 장난질 치는 사람들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 뭐랄까 뭐 일종의 그 섀도우 복싱을 막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세청이랑 이제 공무원 뭐 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실제로 뭔가 그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을 잡아내겠다는 건데 이런 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한 8년간 계속 잡으려고 했습니다. 진짜 있나 해서 막 뒤지는데 안 나와요. 없어요. 왜냐면은 이 부동산은 주식하고 달라가지고 뭐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 소유자도 다르고 명의도 필요하고 세금도 나가고 중개사도 필요하고 뭐 복잡하거든요. 대출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력이 그냥 뭐 하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단톡방에서 그 뭐 우리 동네 뭐 이 정도 가격 올려야 돼요라고 뭐 말하는 분들 뭐 그 정도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올린다고 해서 가격이 뭐 담합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참 이게 좀 답답한데 어쨌든 이제 거래 질서 확립한다고 이제 부동산 감독원도 만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15억 이하는 6억 원으로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15억 이하는 사실상 국민 대다수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기존대로 6억 대출로 이제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자, 근데 15억에서 25억이 되는 그 사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15억이 넘어가면 사실상 이제 일반적인 중산층이나 중상층 정도는 집을 못 사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살 집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데가 이제 한 15억 넘어서 23, 4억이죠. 여기는 이제 4억으로 대출을 더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6억에서 4억이 된 거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 어쨌든 자, 근데 이제 25억이 초과하는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강남 같은 곳이겠죠. 뭐 송파, 강남 이런 데들은 이제 20억이 넘어갑니다. 뭐 마포, 목동 이런 데도 다 20억이 넘잖아요. 이런 데들은 2억을 해준다는 거야. 2억. 이제 대출은 이제 2억으로 줄어듭니다. 발표 다음 날부터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16일부터 규제가 적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딱 보자마자 야, 이게 또 무슨 해괴한 규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비싼 집일수록 대출을 적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면 대출 여력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50억짜리를 5억 빌리는 거랑 10억짜리를 5억 빌리는 거랑 이 리스크가 다른데, 근데 오히려 비싼 집을 대출을 적게 해준대.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근데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과거에는 15억 넘는 집들은 그냥 아예 대출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게 한국이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2억이나 해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싼 집인데 대출 안 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압구정에 지금 아파트가 100억이잖아요. 그럼 100억짜리 아파트인데 대출을 2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10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자기 재산이잖아요. 근데 자기 재산권을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거 팔든지 아니면은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든지 뭐 둘 중에 하나야. 대출은 안 돼.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강남 3구랑 마용성, 뭐 과천, 분당 이런 동네들이 이제 타겟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한 20억대들 이상을 타겟으로 한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지역적으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미 규제를 6억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출을 많이 못 받아요. 근데 여기서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여기서 수요를 조금이라도 눌러야 되니까 2억만이라도 줄이면 당장 2억이 부족한 사람들은 집을 못 사겠지. 그리고 당장 뭐 4억이 부족한 사람들은 집을 못 사겠지. 라는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좀
좀 정부의 어떤 다급함이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압구정동 막 재건축한다고 지금 100억에 거래되고 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지금 대출이 6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94억 있는 사람이 100억짜리 집을 사겠죠. 대출이 6억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94억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동네인데 이제 2억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98억이 현금이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뭐 세금 빼고. 자, 그러면 뭐 94억이나 98억이나 뭐 어차피 뭐 살 사람들은 사는 거겠죠. 그렇지만 20억에서 30억대 정도 요 사이는 주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어쨌든 대출이 2억이 더 줄어드는 거니까 2억을 어디선가 구해 와야 되는데 이 구해 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돈을 최대한 당겨가지고 제일 좋은 걸 살라고 해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동네들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이 가격을 막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 2억이 부족해가지고 집을 못 사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 갑자기 대출 규제까지 온다? 그러면은 집을 못 살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잠시 이제 또 거래량이 줄고 급감하고 매도자들은 또 이제 보류하고 매수자도 보류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잠깐이겠죠. 잠깐. 자,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불장인 곳들은 10에서 15억 구간인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들은 지금 막 엄청 뜨겁거든요. 여기는 이번 대출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결국에 지금 규제가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대출을 안 막는구나. 자, 그럼 이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다음번엔 막힐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야, 이거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출 규제가 좋은 게 아닌 게 대출 규제가 계속 이렇게 압박감이 오면요. 다음엔 나구나 라는 생각에 더 사거든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지역들을 뭘로 막을까? 정부도 고민을 했을 텐데 이 정부가 생각한 건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거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이 있는데 뭐 둘 다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대출 때문에 어차피 뭐 규제 다 당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지금 서울 대부분의 지역과 경기도 대도시들을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는 걸로 정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요즘 폭주하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폭주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폭주라는 단어를 안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10억짜리가 순식간에 11억, 12억이 돼버려요. 이것도 막 몇 주 만에. 그러면 이거는 폭주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걸 뭔가 눌러야 되는데 어떻게 누르지? 정부가 고민하다가 이거를 규제 지역으로 묶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떠오르냐?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창 그 규제 전성기 때 있죠. 그때 어디까지 갔습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이 규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성도 규제였어요. 안성까지. 경기도 막 그 강화도 규제 났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강화도가 갑자기 규제를 당해요. 뭐 대부도도 규제를 당하고 그래가지고 대부도에 집 살려는 사람이 갑자기 대출 규제 맞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이제 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게임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대출 한도가 이제 40%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억 초과되는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거를 또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신용대출을 조금만 받아가지고 일부러 들고 있어. 왜냐면 혹시나 또 나중에 규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신용대출을 또 받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규제의 이제 악순환인데 나중에 더 센 규제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집을 사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청약이랑 전매 제한 같은 것들도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도 이제 대규모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재건축 사업성이 더 나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또 공급이 또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거기다 이제 2주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취득세가 중과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두 채를 산다거나 뭐 하는 분들 뭐 많진 않지만 그런 분들 수요도 좀 누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대출 규제가 40%로 제한이 되는데 이미 6억인 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이게 겹치는 구간이 어디냐면 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한 10억 초반 정도 아파트들을 사려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 분들은 이제 대출 한도가 막 4억, 5억으로 팍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싼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규제 지역이니까 대출이 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곳들은 이제 좀 타격을 좀 당장은 좀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 이제 싼 집들은 대출 규제에서 뭐 약간 피해갈 수는 있겠죠.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대한 넓게 지정을 해가지고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 라고 했는데 풍선 효과라는 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넓게 지정하면 풍선 효과가 없을까요?
그러면 예전에는 뭐 풍선 효과가 없었나요? 이때는 안성까지, 파주부터 안성까지 규제 지역을 다 지정을 했었는데, 강화도까지 지정을 했었는데 이때는 풍선 효과가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한 칸 한 칸 하니까 계속 따라가면서 풍선 효과가 일어났던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예 뭐 전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도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풍선 효과라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규제에서 빠진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규제에서 빠진 지역은 10에서 14억대들은 여전히 대출 규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역들에 이제 집을 살려고 고민하던 분들, 무주택 이런 분들은 야, 이거 지금 안 사면 대출 규제 맞아가지고 못 사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아마 이런 데들 사러 올 겁니다. 자, 거기다 이제 규제 지역 안에서는 6에서 9억 정도는 대출 규제를 맞아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또 이제 갈 것 같아요. 요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아직 불장이지는 않았던 동네입니다. 아직은 막 가격이 막 올라가고 막 그런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인위적 풍선 효과가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놔두면 조금 늦게 갈 곳을 이번 규제 때문에 또 약간 불길을 좀 이렇게 옆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도 이제 일부 지역들은 약간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대출 규제가 나오는 거고 뭐가 됐든 뭐 규제가 더 강화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뭐 고관심자가 아닌 분들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누가 이제 집 샀다, 뭐 얼마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돌기 시작하면은 또 사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아마 짧으면 뭐 한두 달 정도 가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스트레스 DSR을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대출 한도를 조금 낮추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한선이 1.5만 더 추가로 적용을 해가지고 DSR을 누르는 이런 건데 이걸 3%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도가 좀 줄어요. 연봉 1억 기준으로 보면 한 3천 정도 줄지 않을까? 3천, 5천은 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대출 한도도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여러모로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힘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하를 대비해서 선제 조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하긴 해야죠. 왜냐하면 이 상태 그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DSR에 여유가 생기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한도가 증가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뭔가 대출 규제를 더 해야 되는데 뭐 하지? 하다가 이제 아마 스트레스 DSR을 넣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에 의미가 있죠. 왜냐면 10억짜리 집 살려고 하던 사람이 만약에 대출 한도가 뭐 한 2, 3천이 줄었다고 칩시다. 그럼 2,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사실. 10억 또 다 현금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당장 집을 살려던 분들한테 집을 못 사게 하는 효과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시장에서는 잠깐 거래량이 이제 급감하는 지역들이 나타날 거고, 겉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좀 안정된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돈 모아서 옵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자, 1주택자 전세대출 DSR 강화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 전세대출을 받으면은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겠다. 물론 이게 DSR에 반영해봐야 이자밖에 안 들어가니까 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요거는 약간 좀 빌드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주택자들을 어쨌든 전세대출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세대출 규제라는 건 사실 되게 민감한 거기 때문에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왜 받아? 라는 약간 명분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요거를 딱 한번 첫 발을 뗀 것 같고, 이거는 아마 이렇게 무주택자 DSR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요거는 실제로 그 자료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무주택자 DSR을 적용하기 위해서 고심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은 어떻게든 고가주택은 못 사게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집 사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최대한 고가주택은 못 사게 한다. 그럼 고가주택을 못 사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고가주택을 눌러야지만 그 밑에들이 계속 적체가 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당장 위에가 안 올라가면 밑에들도 가격을 올리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1주택자가 지금 주도하는 시장이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벌써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나온 게 몇 년입니까? 그리고 정책으로 발현된 게 벌써 8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1주택자들이 뭔가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나도 한 채, 이 매도자도 한 채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도 자기 실거주하던 집인데 이걸 팔고 어딘가 가야 되는 거고, 그럼 나도 그 사람이 집을 팔아줘야 나도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팔고 이 사람도 팔고 다 같이 팔아줘야 돼. 근데 빈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못 움직이게 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로 토어제 지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는 아직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 토어제에 대해서 그 좀 정치인들이 약간 요 재미를 본 것 같아. 토어제를 하니까 확실히 거래량이 잠기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당장 통계상으로는 눌리는 것처럼 보이네. 라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야 이거를 더 늘려야 되겠다. 왜냐면 이 토어제라는 게 되게 강력한 정책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야, 뭐 이게 집값 잡을 방법 없어? 하나씩 얘기해봐. 라고 할 때 옆에 그 이달의 우수사원 그냥 거래를 막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거 좋다 하면서 이제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어제라는 거는 거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거래를 막아버려 그냥. 그러니까 너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으면 아예 팔지를 못합니다. 토어제가 걸리면요. 세입자 있는 집들 있죠. 못 팔아요. 아예 팔 수가 없어. 근데 세입자들은 뭐가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 그럼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거의 3, 4년을 집을 못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토어제가 걸린다는 거는 엄청나게 매도자, 그 집주인들한테는 강력한 대책이에요. 아니 계약갱신권을 준 상태에서 토어제를 걸어버리면 이거 팔 방법이 없다니까. 팔 방법이 없어요. 실거주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실거주하면 되죠. 대출이 안 나올 뿐이야. 대출이 안 나와. 2억밖에 안 나옵니다. 4억밖에 안 해줘요. 근데 전세 막 12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세를 어떻게 빼주고 들어가냐고. 빼줄 방법이 없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어, 팔 수도 없어, 할 방법이 없어.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못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전세 끼고 사지도 못해요. 전세 끼고 살라고 봤더니 뭐 무조건 실거주 하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동네 토어제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는 진짜 찐부자. 진짜 찐부자가 현금 한 20몇 억 들고 와가지고 저 그냥 여기 그냥 제가 실거주 할게요 라고 들어오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팔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의 물건을 사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집주인의 경제력은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매물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어제를 오래 한 동네들은 매물이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왜? 대부분 살기 좋은 동네니까 그 동네에서 그냥 실거주 하려고 부자들이 가서 사는 거예요. 뭐 인테리어도 하고 살고.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아예 없죠. 근데 그런 동네들이 학군지인 경우도 많으니까 전세가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월세가 막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월세를 내고도 막 사람들이 막 들어와 삽니다. 왜냐면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대출도 안 나와. 집도 못 삽니다. 토어제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거래도 안 돼. 그냥 계속 월세 내고 사는 거예요. 자, 지금 집값이 막 폭주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토어제가 아닌 지역들이 대부분 이제 엄청나게 상승률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뭐 할 말은 있을 거야. 아니 여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송동구 막 미쳐 날뛴다 지금. 마포 막 날뛰는 거 봐라. 광진구도 막 달린다. 근데 이거 어떡할래? 정책 내놔. 거래를 막죠. 그거 괜찮다. 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좋은 길일까?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다. 토어제라는 게 어찌 보면 마지막 선이었던 것 같아요. 토어제는 이게 강남에 정말 작게 하고 있었잖아요. 뭐 동에다가 걸고 뭐 재건축 단지에다 걸다가 이번에 연초에 한번 오세훈 시장이 풀었다가 확대 재지정하면서 강남 3구랑 용산을 다 걸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야 여기서 한번 잡히는 게 보이네라는 거를 이제 정치인들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기가 이거 조금 쓰기 조금 껄끄러웠던 정책인데 이게 되네? 이게 먹히네? 라는 거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토어제 걸어야 돼 막 사람들이 그 여론이 막 세지니까 그래? 그럼 한번 걸지 뭐 하면서 확대해서 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정책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규제를 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풀 수가 없어요. 규제는 한번 거는 건 쉬운데 풀잖아요. 그럼 다시 폭주합니다. 그러니까 눌렸던 게 완전 다 몇 년치를 한 방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주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토어제 한번 풀었다가 강남 3구 어떻게 됐습니까? 막 미친 듯이 폭주했잖아요. 그때 뭐 거의 한 달 만에 한 15%? 10%, 15%가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거의 20% 오른 단지도 많습니다. 어떻게 집이 주식도 아닌데 한 달 만에 20%가 올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 해봤나요? 해봤습니다. 이미 결론 다 났잖아요. 이거 3년 전에 다 결론 내고 이거 안 되는구나라고 했던 그 길을 또 갑니다. 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그 우스갯소리로 많은 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우린 이 게임을 해봤어요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다시 우리는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참가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이제 3년 전에 다 해본 게임 다시 시작됐습니다.